물씬 세계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현실 사회주의가 그 패망할 무렵에 아마 198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학자가 역사는 끝났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하고 그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변증법적인 혹은 역사의 발전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역사는 끝났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이제 항구적인 그 인류의 가장 마지막 사회 체제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화제도 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제 차원에서도 물론 지금 현실 사회주의라는 거는 그 동구 사회주의는 다 무너졌고 무너진 지 오래됐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인가 라는 질문과 별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원에서도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는 건재한 반면에 사회주의는 완전히 소멸했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를테면 오히려 원래적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사실 소멸한 지 오래입니다. 개별 생산자들의 그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거는 그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자유시장, 그 자본주의는 실제하지 않고 지금은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 상태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원치 않게 그 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나 그 정말 그 자본주의 원론적인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실제 자본주의 시스템, 지금 뭐 세계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렇지는 않다.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시장 경쟁에서의 어떤 규제, 국가의 규제, 또 뭐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법적 조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1년에 엔론이라는 그 에너지 회사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같은 그런 겁니다. 이때 회장은 24년형 받고 심장마비로 죽었고, 부회장은 자살, CEO는 도주했다가 1년 만에 체포되어서 역시 24년형. 그 다음에 그 담당 회계법인은 해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공정쇼 같은 건데, 미국처럼 빈부격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심한 이런 자본주의적 모순이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그 공정성에 관한 쇼마저도 없으면, 시장에서 뭔가 공정하게 같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뭐랄까요, 그리고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쇼마저도 없으면 정말 붕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래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이 훨씬 더 그
심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유럽을 뭐 복지사회 이렇게 말하는데 복지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복지라는 건 원래 자본주의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건 없고, 근데 이제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도입된 사실은 사회주의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비교적 유럽보다 방역에 성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유럽 사회들이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보통 그 인민들, 보통의 그 서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생활 보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죠. 사회주의적 요소가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오히려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좋은 사회다, 잘 사는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원래 형태의 자본주의는 없고 정도 차이가 좀 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을 오히려 부정하는 요소들,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 힘으로 오히려 유지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자들의 그 투쟁으로 얻은 성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이 자본이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방어하는 것이죠. 양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제가 역사적 전개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본은 초기 자본주의의 그 시장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 이를테면 상품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전체 총 노동에서 내가 그 생산자가 투입한 그 노동이 적절한 배분을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런 계획이나 협의에 의해서 생산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산자든 기업이든 자본가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예측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과는 그것이 사회 총노동에서 내가 투입한 노동이 적정한 배분을 이루는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뭐 파산을 하고 손해를 보고 하는 일들이 너무 잦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딱 그런 어떤 원론적인 자본주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상품에 목숨을 건 도약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비유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은 오히려 시장의 위험이나 불안정성에 그냥 지배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시장을 어떻게 견제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관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본의 사회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노동운동 하는 분이나 반세계화 운동하는 분들이 말하는 이 사회화, 자본의 사회화하고는 정반대 얘기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유화된 상태, 아주 극소수에게 사유화된 이 부를 사회화한다는 것은 많은 인민들이 고루 그것을 실제 부가 사실 이렇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화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본이 스스로를 지키고 그 방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회화 노력은 사실은 사유의 안정을 위한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회사 그런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거의 기본적인 형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본의 사회화의 첫 번째 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르텔, 트러스트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이 점점 이렇게 독점화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그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 독점된 그 자본은 국가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국가는 금융, 통화, 경제정책 같은 걸 담당하면서 이 독점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결합해서 사실은 이전부터는 원래적 의미에서 자본주의 같은 거는 이제 끝난 거죠. 오히려 전체 시장을 독점해서 그 국가의 지원하에 그걸 오히려 시장을 관리하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것이 한동안 케인스주의적 형태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독점 자본과 국가가 결합된 형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 중반, 후반 넘어서면서 그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바로 신자유주의적 형태로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흔히 뭐 케인스주의를 뭐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극단적인 우익에 계신 분들은 또 신자유주의하고 케인스주의는 상당히 뭔가 대치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결국은 이 독점 자본과 국가와 결합된 식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는 같고 그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케인스주의 형태였다가 신자유주의 형태로 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를 보면 근래를 보면 자본의 이 사회화의 역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원론적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우리들, 그 다수 인민들, 보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을 보시면 그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그 독점 자본이 경제의 대부분을 그 지배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경제는 그 생산 활동은 그 독점 자본, 재벌의 하청 계열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국가, 뭐 우리 한국에서 보통 하는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 정권? 이것은 어느 쪽이 되든 지금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이고 저쪽은 뭐더라? 이름이 하도 미통당인가요? 그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상관없이 보면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 재벌, 독점 자본과 아주 이 유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경제를 운영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금융과 통화와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독점 자본과 결합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재벌 사회주의, 재벌의 계획 경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하나 이거 취준생이라고 하나요? 그 청년들을 보면은 그 기업들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렇게 순위 등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1등급은 재벌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재벌의 1차 하청 업체들이더군요. 2차, 3차 그러니까 등급이 계속 낮아지고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그 노동자는 사실은 빗대어 말하면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그 독점 자본과
그 대응한 국가의 부분, 뭐 공공 부분의 정규직들, 그다음에 정규직 그 교직원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노동자들도 그 대기업 그 정규직과 비슷한 차원의 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부분을 뺀 대다수 인민들은 사실은 말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뭐 신분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그 자본의 그 자기 수정, 자기 방어, 자본의 사회화 전략에 의한 어떤 그 노동자 계급의 이렇게 이원화, 이 현상은 국제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 1대 99의 사회라고 하다가 또 10대 90의 사회, 20대 80의 사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에 맞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개 우리는 현재의 어떤 현실의 현상을 대부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수 상위 노동자들과 여타 노동자들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 그런데 그 현상, 그 당연히 부당하고 그것은 해결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부당하다는 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실제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적인 어떤 그 본질,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박살이 났다가 민주적 노동운동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 이후에 다시 불씨가 피어나서 발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즈음에 87년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대공장의 조직 노동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게 되죠. 점점 이제 이 조직 노동이 그 중산층화하고 또 체제 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죠. 아주 강력한 조직 노동 대공장에 이것에 그 맞대응을 해서 뭐 그냥 막 아주 격렬한 그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서 이를테면 뭐 생산을 못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전략을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조직 노동은 오히려 중산층화해서 그 체제 내화 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신규 고용 경우는 전부 이제 비정규 불안정으로 다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정규직 그 노조나 이렇게 표현할 때 정규직 형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신규 고용을 전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로 채우기 때문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본 입장에서,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총 임금을 고정한 채 전체 노동 계급을 무력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아주 본격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노동, 대기업 정규직과 그 협조하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직노동이 만약에 그것을 연대하면서 막아서 싸웠다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협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고착화되고 악화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근래 보면은 그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거의 이르러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청년 문제, 88만 원 세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일부 노동자와 여타 노동자들로 분리되면서 그런 것이 완전히 정착된 상황을 맞닥뜨린 첫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 청년들한테는 매우 악화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그 전에는 뭐라 그러죠? 꿀반 세대고 지금은 88만 세대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도 하는데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그런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계속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뭔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중의 호응을 여론을 얻으려면 뭔가 더 강도 높은 행동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장기 노숙 투쟁이라든가 또 고공 투쟁이라든가 아주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단식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시민들이 사실 지금 시민이라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 다 노동자들이지만 어떤 동정심, 측은지심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어떤 노동해방 이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자선운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몇 년 동안 저렇게 이런 식의 호소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것을 공감대를 얻고 이렇게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좀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갈수록 시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연대 의식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것은 갈수록 자극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연대 의식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은 매우 한국 사회의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나보다 좀 좋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연대하지 않은 거죠.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처참하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이것은 연대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연대라는 것은 나보다 좀 나은 처지에 있든 못한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다. 나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밀리면 결국 나한테 오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을 갖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매우 약한 편이고 항상 이런 것들이 형성이 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뼈아픈 부분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감성이나 정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연결해서 말하면은 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철학, 또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 고유하고 독자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산층 이상의 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사실은 다른 것은 그냥 그 뭐 경제적 그 안정 이런 거밖에 없죠.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어떤 그 풍요로운 어떤 노동자의 문화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영위한다거나 그 삶의 철학을 갖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매우 보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례없이 급격하게 형성된 물신세계라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신성이라는 것은 그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그 제시한 그 자본주의의 아주 주요한 요소이고 특징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거 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뭐 상품의 가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얘기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갖고 또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시간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아주 가까운 그 친구, 후배인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노동의 소중함을 그 학생들한테 이제 막 역설을 하다가,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농부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동에 감사하고 농부한테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정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을 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선생님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 우리가 어떤 뭐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다,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교환한 건데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고마워해야 되느냐? 오히려 농부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사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 누가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그 학생의 말이 맞는 얘기죠. 옳다, 뭐 좋은 얘기다 이런 것이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학생의 말이 맞죠. 그리고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의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노동으로 그 농산물을 생산한 농부가 있어요. 어딘가.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환된다는 것은 그 농부와 내가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농부가 어떤 사람 누군가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이를테면 쌀을 샀으면 그 쌀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불한 화폐보다 가치가 혹시 너무 적진 않은지 이런 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 그 농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쌀과 교환한 화폐의 어떤 양만 그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농부와 나의 그 사회적 관계는 쌀이라는 상품과 화폐라는 상품, 화폐도 원래는 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라는 상품과 화폐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관계는 뒤로 빠져버리고 이 물건들의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바로 이 현상을 마르크스가 그 물신성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이것은 그 상품이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상품에 달라붙어 있는 속성이어서 상품 생산 사회. 그러니까 모든 생산이 원래 다른 사회, 이전에 뭐 봉건 사회든 뭐 노예제든 보면은 이 생산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막 수탈되고 뺏기고 뭐 이런 거하고 별개로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생산한 사람이 자기가 그 주인이 되지는 못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팔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이 되는 거죠. 인간의 뭐 사용이나 필요는 사실은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이제 상품 형태로 생산되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상품 생산 사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물신성이 상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 생산 사회인 자본주의에서는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물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가치도 결국은 그 사람의 가격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그죠?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 있고, 실제 뭐, 한달 수입이 얼마고, 임금이 얼마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사람의 가치가 나눠지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이 얘기는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일테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뭐 박정희 정권, 이럴 때 학교에서 맨날 얻어맞고, 뭐 거의 무슨 군대 같은 그런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또 이제 우리 방과 후에는 그냥 뛰어놀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민주화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아이들이 이제 동네에도 오후에 뛰어노는 아이는 보기가 참 힘들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좀 다른 상황이 생겼지만, 어쨌든 계속 학원을 도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진지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부모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한국에서의 물신성의 본격화. 그러니까 물신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주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것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사회 상태에 따라서 물신성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도입된 사회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적겠죠. 그리고 한국의 그 전에, 이를테면 그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이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긴 했는데, 보통의 이제 인민들의 의식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뭔가 정이 있고, 뭐, 이웃을 살피고 공동체 정신이 있고 하는, 그럴 때는 또 이제 물신성이 조금 강도가 약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빠른, 그리고 지나치게 전면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불신사회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조금 뭐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조금 그것도 못한 사람이든 거의 막론하고 사람들이 삶이 각박하고 또 우울하고 뭔가 이런 계속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늘 쫓기고 이런 식의 이제 삶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민주정권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민주정권과 함께 본격화되었고, 그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투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하고 자신을 바쳐서 이룩한 그 자유와 민주주의였는데 그것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어떤 자본화, 그다음에 물신세계, 물신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아주 한국의 그 불행한 최근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노동자들의 어떤 고유한 철학, 삶의 철학, 어떤 그런 문화, 노동자 계급의 문화 이런 것들이 원래 형성이 되지 못한 데다가 사실은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상층 노동자와 이제 여타 노동자, 이 어떤 격차, 이거는 당연히 부당한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 또 근본적인 문제. 만약 그런 투쟁이 단지 우리가 하는 그 투쟁이 바로 단지 제값받기 운동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함께 질문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진짜 불쌍한 사람이 우리인가? 오히려 약간의 어떤 그 기득권, 조금의 어떤 그 경제적 안정, 그것을 혹시 놓칠세라 연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왜 이것도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안 부끄러워하고 싸우는 사람, 위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조금 뭔가 부끄러워지는. 이렇게 되면은 남는 가치는 가격밖에 없는 거죠. 제값받기 운동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듭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 존경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표시하면서 우리의 어떤 철학, 삶의 철학,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사람은 늘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